자, 첫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건을 보실 때 이 물건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두는가 하면, 첫째, 물건을 응찰 당시 확인된 바로는 채무자가 사망함으로써 자식 4명에게로 상속된 상태다. 요 1번. 즉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따라서 낙찰받은 이 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법원에 가서 이해관계인으로서 서류를 열람한 결과 자식 4명 중 1명은 서울, 1명은 강릉, 1명은 부산, 그리고 나머지 1명은 경주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명도라는 것은 그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았는데 집은 짐이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있는데 이 상속권자가 과연, 제가 이거 무혈 입성을 했지만 정반대의 상황으로 간다면 아주 골 때리는 상황도 연출됩니다. 즉 뭔가 하면 송달을 누구한테로 할 것이며, 그쵸? 4명한테로 다 할 거예요? 4명? 해야 되겠죠. 그쵸? 예. 그다음 누군가한테는 송달은 될 것 같은데 송달은 요 1번한테로 돼서 장남한테로. 그다음 나머지 사람은 송달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강제 집행할 수 있나요? 첫 번째 문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원래 강제 집행을 하려면 송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다 되어야 하느냐 안 되어야 하느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때도 몰랐고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낙찰 받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해결해 가자고 하는 주의가 제가 그때 그 이 물건을 낙찰 받게 된 배경이었어요. 음. 자, 그 다음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입찰하기 전 가장 애로사항은 낙찰받고 지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상속인들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다행인데 만일 합의를 이끌지 못한다면 집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였다.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상속 등기가 이뤄진 후 낙찰을 받은 상태이므로 인도 명령을 자식 4명에게 다 해야 하는지, 혹은 그중 어느 누군가에게만 도착하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집행 물건은 서울에 있는데 인도 명령을 받은 사람은 강릉, 경주, 부산이라면 그들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지. 집행은 가능하죠. 그죠? 집행은 가능한데 짐 보관 장소는 아마 뭐 어딘가에는 보관하겠죠. 예. 누구는 송달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 집행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 만일 모두가 결정문을 수령해야 한다면 대체 언제까지 걸릴지 대책은 없고 걱정만 있는 상황이다. 이 물건을 받으면서 고생은 하겠지만은 많은 것을 배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기대 반 우회 반 그렇게 낙찰을 받은 것이다. 소송으로 간다면, 즉 강제 집행 절차로 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는 생각밖에 없다. 자, 우리는 일을 시작하기 전 최악의 상황을 두고 미리 준비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매를 무수한 반복의 연속으로 하는 입장이 되다 보면 하나의 어, 체득 원리를 깨우치는 것이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실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뭔가 늘 상상 속에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혀 걱정 안 하던 것이 발목을 잡는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면서도 한 발도 못 내딛는 행동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다. 그저 앞으로 진격하는 것이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거기서 극복해 나가면 된다. 그것이 경매 명도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 아마 그때 마음도 이래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찰받은 집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공실 상태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것은 탐문조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맞다면 일단 먼저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집을 문을 따볼 생각이었다. 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였다.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도시가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장을 간 거예요. 현장을 갔는데 도시가스 검침기는 차단되어 있지 않았고 전기 계량기가 미세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누군가 있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쵸? 누군가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냥 나온다. 원래 짐을 따보려고 했는데 뭐 전기 계량기나 도시가스 검침이 누군가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아직 잔금 납부 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낙찰 받은 지가 이제 열흘이다. 벌써부터 주인 행세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계량기가 돌아가는 것만 확인하고 일단 현장을 벗어난다. 다시 현장을 방문하는데 요때 가고 난 뒤 한 사나흘 있다가 다시 가는 거죠. 다시 현장을 방문하는데 1층 이웃 주민의 얘기로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근데 전기 계량기는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 있음이 분명했다. 따라서 연락처를 대문에다 꽂아준다. 낙찰자입니다. 연락 주세요. 홍길동 000 전화번호. 누구나 이렇게 하죠. 네, 이까지는 뭐 다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토요일 아침 아직 세수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면도도 못했고요. 요때까지는 뭐 한 수요일 뭐 요때쯤 된다고 해요. 명함을 꽂은 날이. 근데 핸드폰을 보니 모르는 전화번호가 찍혀 있었다. 아쉬우면 나중에 또 전화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1시간 후 또다시 그 전화가 걸려온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이동 빌라 주인입니다. 연락처를 남기고 가신 것 같아 전화를 드립니다. 이때는 상당히 반갑죠. 예.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여기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9시 40분까지인데 그 전에 오실 수 있다면 집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응? 무슨 내용이지? 무슨 뜻인지 잘 몰라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내 곧 정신을 차려 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내가 낙찰받고 난 뒤에 이게 그 저쪽 그 뭐야 상속인들 중에 누군가 하나가 나한테 전화한 거다라는 뜻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기다릴까요?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가지요라고 했습니다. 얼마 걸리겠습니까? 한 제가 집이 사당동이니 한 30분이면 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기다리죠. 무슨 행제인가? 어, 자, 이렇게 해서 자, 아까 통화 나눈 이제 갔더니 부부 둘이가 있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서희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홍길동입니다. 서로 악수를 한 후에 에, 그 부부가 문을 따는데 살림이 가득한 겁니다. 근데 짐이 정돈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찮다. 그래서 소문에 아무도 안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모친과 스님이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스님이 있어가지고 책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가져갈 책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어, 그냥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정도 같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이렇게 많군요. 예. 잔금은 납부하셨나요? 라고 했더니 제가 내일쯤 납부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납부하면 짐을 빼드리죠. 근처에 사시나요? 목동에 삽니다. 서울에 있는 그 장남이라는 분. 그러시군요. 잔금 납부하고 뵙죠. 자, 이거는 사실 그 낙찰을 잘 받은 거예요. 이 소유자께서 사실 땡깡 부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일단은 다 빼드린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인사를 나눈다. 나 역시 가벼운 목례를 하고 나온다. 합의를 하는 급한 마음으로 달려왔지만은 대화 내용으로 보듯이 악질적인 의미의 경매가 아니라 이제 남의 집이 되었으니 당연히 빼주셔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낙찰자를 대해주고 있다. 즉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잔금 납부하고 나서도 이 태도와 관계가 어, 유지된다면 무혈 입성도 가능해 보인다. 자, 금요일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지난번 첫 만남에서 잔금을 납부하면 내가 바로 전화를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상대는 이 물건 외에 서너 개의 물건을 상속받은 것이고, 즉 뭔가 하면은 물건이 어머니가 있는데 이제 죽으면서 서울에 있는 빌라, 그 다음에 뭐 강릉에 있는 땅, 뭐 그 다음에 경주에 있는 뭐 땅, 뭐 이렇게 서너 개가 그 상속이 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상속 처리하려면 어, 그
저도 잘 모르는 변호사 쪽에서 뭔가 개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 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 물건 외에 서너 개의 물건을 상속으로 받은 것이고 그 처리를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과 모든 일정을 잡는다고 하였다. 사실 난 파산 절차, 파산 절차, 특히 상속 절차 등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상대가 얘기할 때 대충 알아듣는 신용만 했다. 아, 그래요? 뭐 이 정도.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잔금 납부하고 뵙지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거 잔금 납부하고 난 뒤에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네, 접니다. 잔금 납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짐은 언제 뺄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월요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일정을 얘기하고 최대한 빨리 빼드린다고 뭐 금방 답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잔금 납부 4일 후 음? 지난번 통화나 첫 만남 때를 기억해 본다면 이번 주쯤 짐을 다 드러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아무런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빨리 빼라라고 얘기하면 이게 뭔가 쓸데없는 독촉 행위로 자극을 줄까봐 일단 요구는 안 했습니다. 예, 낙찰자입니다라고 전화하고 짐은 언제쯤 다 치워질까라고 했더니 일정이 바빠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드리죠. 아직 서로 강한 요구와 강한 양보동은 언급이 없다. 그저 물 흐르듯이 경매가 아니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요구하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천천히 간다. 원래 이거를 낙찰 받는 과정은 긴장을 했어요. 긴장을 했는데 낙찰을 받고 나서는 사실 아주 수월하게 흘러간 거죠. 그렇죠? 네, 수월하게 흘러갔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